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실가의견입니다. 9월 25일 세미나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이게 연초부터 이 경기 침체 우려해서 투자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서 지금은 1단계에서 이제 인버스 수익이 많이 났죠. 그래서 그 단계에 대한 얘기를 큰 그림을 좀 오늘 좀 얘기를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선 현재는 다 인버스 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게 나스닥 100 선물 지금 들고 온 건데, 일단 제가 작년 11월쯤부터 11월에 이제 테이퍼링을 진행하게 됐으니까요. 이때부터 아마 하락 얘기를 해서 이때 한번 쭉 뺐고 3월에 한번 반등 크게 오고 이때부터 제가 실질적인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작년 말부터 쭉 빠졌던 부분에 투자를 안 했던 거는 제가 이때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투자를 하게 된 게 사람들이, 제가 원래 그냥 정보만 제공하는 걸로 뭔가 이런 사실관련 채널을 꾸려가려 했는데, 니도 해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게 4월쯤에 제가 리포트 하나, 경기 침체 관련된 리포트 하나 쓰면서 이때부터 들어가서 큰 하락이 한번 나올 때 이게 한 6월 정도까지 하락이 나왔던 것 같고, 요때 한 30% 정도 먹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상승, 여기는 이제 또, 원래 여기서 제가 고버스를 샀어요. 고버스 샀다가 시장 반응이, 이게 CPI가 높게 나올 때였을 거예요. 9.1대. 이때 제가 고버스 샀었는데 바로 손절했죠. 시장 반응이 그게 아니어서. 오히려 피크아웃 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던지고, 오히려 여기서 나스닥 다시 레버리지로 태워서 상승 한번 먹었고, 최근에 다시 인버스에 들어가서 지금은 한 15% 정도 수익이 났고요. 원래 제가 한 수익 20% 이상일 때부터 좀 인증한다고 했었는데, 그냥 오늘 좀 이 얘기할 때는 지금 일단 제 포지션을 좀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지금 보시면 뭐야, 이거보다 더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나머지 비중 30% 다 태웠어요. 금요일에. 금요일에 태운 이유는 제가 저번 주에 쭉 보던 것 중에 뭔가 되게 안 좋은 지표들이 많았어요. 진짜 우리나라, 진짜 말 그대로 국장에 대한 뭔가 좀 큰 큰 변곡점이 있었어요. 분명히 저번 주에는. 근데 그게 유난히 우리 장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서, 그 얘기는 좀 뒤쪽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 코스피, 고버스 쪽으로 좀 비중이 좀 많이 태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수익은 총 15% 정도 나 있는데, 지금 전저점을 다시 깨느냐 못 깨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이건 그냥 계속 홀딩이에요. 그 중간중간에 보면 상승도 막 나오고 했죠. 양봉이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는 몇 달 동안에 그냥 이런 거 한 번, 두 번 정도 그냥 샀다 팔았다 정도만 하지. 요 상승이 왔을 때는 좀 하락 던졌다가 샀다 하면 매수 매도가 좀 회전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이것도 4월에 사서 한 석 달 동안 한 번도 매매 안 했어요. 그냥 사놓고 말고, 사놓고 말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능력은 이 정도의 분해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시계열을 이 정도에 들고 가는 투자로 하면은 저한테 맞는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거시경제라는 게, 제가 막 부황부황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중간중간에도. 이거 보면 막 상승 나오고 하잖아요. 이런 양봉들 크게 나오고 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대응하려 그러면 못해요. 요즘은 특히나 이게 한 10년? 10년, 20년 만에 찾아오는 거시경제가 이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벌고 있는 거예요.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는 게 뭐 평소에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거시경제가 지배하는 진짜 한 10년, 20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지수 투자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 내는 게 쉽지 않아요. 3, 40%씩 내는 게. 근데 올해만 해도 한 3, 40%씩 낸 건데, 뭐 앞으로 더 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안전마진이 15%면은 충분하잖아요. 하루에 이거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어요. 뭐 급등을 해가지고 인버스가 빠져서 설령 급락한다고 해도 이거 얼마나 되돌림 나오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중간중간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마음 편해요, 되게. 왜냐면 저는 확실히 제가 확신 있잖아요. 제가 직접 이 지표들을 보고
경제 분석을 하고 하니까. 여러분도 어 좀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제가 원래 이 유튜브 이 다른 사람들 유튜브도 막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본다는 게 전문가들 거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보다 정보가 훨씬 많고, 이게 블룸버그랑 로이터 통신이라 그래서 1년에 한 5천만 원씩 주고 구독하는 그런 정보 찌라시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한 정보는 제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보려고 제가 남들 그 전문가들 유튜버 보고 했는데, 그 정도 급 유튜버 말고 그냥 저처럼 이렇게 그냥 개인이 하는 거 몇 개 최근에, 예, 좀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좀 너무 너무 별로였어요. 특히 막 썸네일 보니까 저도 되게 자극적으로 그런 걸 막 교육해요. 진짜 이렇게 막 유튜버 저도 막 어떻게 하면 잘 하나요? 막 이런 거 찾아보고 하는데, 요즘 여러분 유튜버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유튜버 보면은 썸네일 자극적인 거 엄청 많거든요. 뭐 이번 주에 뭐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뭐 병곡이 나왔습니다. FOMC에 뭐가 중요합니다. 잭슨 홀에 뭐가 중요합니다.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시장이 부황부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개인 유튜버들 막 이런 거 보면 썸네일 보면은 여러분의 막 이런 요즘의 심리를 자극하는 멘트랑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 부황부황을 부추기는 멘트가. 근데 제가 뭐 잭슨 홀이나 이번 9월 FOMC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번도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중요하다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그분들이랑 저랑 차이점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딱 진짜 이 작년, 재작년에 막 주식 붐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성행했던 사람들이 지금 막 몇만 명 데리고 유튜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그분들이 막 경제 얘기하는 것도 좀 되게 이상하기도 하고, 인사이트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미 결과 다 나온 다음에 뭐 그런 거 분석하는 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저기 한경 글로벌 마켓에 들어가면 조재길 특파원님이랑 저기 김현석 특파원님 그 두 분 거랑 뭐 김단태 그 유튜버 김단태님 거 정도 보면은 이렇게 결과를 해석하는 정도, 뭐 FOMC가 끝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석을 보는 거는 그냥 그 세 분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개인이 하는 유튜버는 솔직히 뭐 없던데 그냥, 예, 뭐 자의적으로 본인 편한 대로 해석하고 그게 되게 많은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런 거. 제가 괜히 막 잭슨홀도 그냥 뭐 볼 거 없다, 뭐 9월 FOMC도 볼 거 없다 했던 게 아니라, 왜냐면 무엇보다 파월은 연초부터 단 한 번도 기조를 바꾼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막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막 뭐 비둘기파적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과거 발언들 쭉 찾아보면 파월은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해석을 자꾸 그들이 맞게끔 들고 가서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 부황부황하게 만드는 그런 정보들이 되게 요즘 많은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공부를 안 해두면 그런 해석 보면서 이렇게 마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요즘 딱 부황부황하게 좋은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몇 번 해봤는데, 그런 거 못하겠어요, 저도. 여러분이 막 듣기 좋아하는 말 하고 뭐 위로하는 말 하고 막 그런 건 못하겠어요. 뭐 여러분이랑 저랑 얼굴 보고 뭐 친구처럼 지낼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그냥 저한테 필요한 정보만, 뭐 인사이트만 들고 가는 거고, 모르는 거 있으면 뭐 물어보고 제가 정보 찾아서 알려주고, 그냥 서로 그냥 딱 그 정도면 되는 거지. 예, 여기서 뭐 위로받고 그럴 거는, 전 제 여자친구, 우리 마누라한테도 그건 잘 못해요. 우리 마누라가 듣고 싶어 하는 말 하고 이거 잘 못해서, 예, 좋은 남편이 못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 그런 말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요즘 제가 말했지만 이거 요즘 특히 진짜 해석할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 올리는 것도 좀 텀이 좀 길어지고 있긴 한데, 근데 그 와중에도 그분들은 엄청 열심히 올리더라고요. 뭐 이랬네 저랬네 하고 있는데, 정확히 하세요. 내가 이 유튜버를 보면서 위로를 받을 건지 투자를 위한 정보를 받을 건지 명확히 하세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지금 1국면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보는 3단계는 총 이런 상태입니다. 크게 이 빨간색 그래프인 금리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올해 금리가 쭉 상승하는 금리 상승기,
그다음 두 번째 국면은 이 금리를 뭐 동결하거나 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보고 있고, 세 번째 국면은 금리가 빠지는 기간. 실질적인 경기 침체는 요 2국면과 3국면 사이에서 아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국채, 이제 2국면을 준비하고 있죠. 저는 진작부터 이거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자, 아시겠지만 제가 몇 달 전부터 이거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국채와 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어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금리가 인하됐을 때 많이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거 공부하고 있었다고요.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 미국장으로 지금 달러 바꿔서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럼 이제 국장에서는 또 어떤 채권을 사야 이거를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했던 게. 근데 그분들 하는 거 보면 현재 얘기를 하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거 얘기를 많이 한다던가.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놀지 마세요. 그 옆에 있는 애랑 같이 놀지 마세요. 하나 한 박자 앞서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크게. 전 다음 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음 거. 지금 이거 투자 마친 상태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튼 지금 나스닥 인버스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 전저점 깨고 내려가면은 한 10% 20% 정도 더 먹고 아마 여기가 아주 종료가 되고, 슬슬 이제 장기 국채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요 1국면 말 2국면 초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리가 상승할 때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늦게 떨어져요. 이 금리가 상승하면서 뭔가 유동성을 쪼일 때 가장 이 더디게 반응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근데 1국면에서 부동산 시장 크게 안 빠질 것 같고, 아마 경기 침체가 실질적으로 오는 2국면과 3국면 사이에서 급격하게 뭔가 하락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부동산도 제가 과거에 올린 거 보면 미국 부동산이랑 우리나라 부동산이랑 천지 차이예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80% 이상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금리 상승이 직접적으로 막 타격을 주고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빨리 오고 있는 거고, 미국 부동산은 진짜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 근데 파월도 이번에 얘기했지만 CPI를 잡으려면 그냥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부동산을 죽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놓고 죽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뭐 오르네 만에 뭐 그러고 앉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리츠 투자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PF 투자 뭐 이런 거 있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건 빠질 일밖에 없어요. 주식은 무엇보다 채권이 제일 먼저 빠졌어요. 예, 주식, 채권. 채권 같은 경우에 이거는 시계열을 이 06년부터 제가 일부러 이거는 이 08년도 금융위기 한번 끌고 오려고 시계열을 이렇게 좀 넓게 잡았어요. 최근 거 보시면 주식이 작년 말부터 해서 쭉 빠졌죠. 근데 채권 같은 경우에 채권은 요 금리 이거 10년물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식은 여기서 빠졌는데 21년 말부터 빠졌는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21, 뭐 요때쯤부터 이미 빠져서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이 채권 가격이 빠진다는 건데 훨씬 빨리 움직여서 빠졌죠. 쭉 하락한 거예요. 채권 가격이.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거의 과거로 돌아가면 뭐 10년? 10년도 넘게 지금 되게 오랜만에 온 채권의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TLT, 미국 장기국채 ETF를 보시면 이 180달러 하던 게 105달러로 와 있는 거예요. 106달러. 180 하던 게 106달러. 여러분 채권이에요, 채권. 되게 안전자산의 대표인 채권이 이렇게 무너졌다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시계열 똑같은 거니까 들고 온 거 보시면 주식은 여기서부터 무너졌죠. 21년도부터. 얘는 어디서부터 무너졌어요? 20년도부터 무너졌죠. 몇 년 전부터 이미 채권은 급락하기 시작해서요. 바닥에 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채권은 이미 주식보다 훨씬 선행해서 급격하게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짜 얘가 선행해서 먼저 빠져서 이미 바닥에 내려와 있는 거고 주식보다 선행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국채를 쭉으로 가는 거예요. 이 국면에서. 이 금리가 동결되어 있는 이때 딱히 투자할 데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1국면에서 다 빠지죠. 주식이랑 채권 빠지는데 그래서 어디다 투자했어요? 나스닥 인버스랑 장기 채권 TBT에다 넣었죠. TBT도 요 아래에 보시면 TBT 이거 제가
정찰병으로 넣었던 거예요. TBT 34%. 34%의 수익이. 이 1국면에 채권 TBT 인버스에 박은 게 34%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하는 건 없고 자산시장에 상승하는 건 없고 1국면에서 빠지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나스닥 인버스랑 국채 인버스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투자를 했던 거고, 이 국면에서는 보시면은 부동산도 이제 빠질 거고 주식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락할 거고, 해봐야 횡보장으로 보고 있어요.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채권이 이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진짜 이 뭐야 최저점을 찍고. 그래서 상승하는 이 국면에서 상승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채권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채권이 아니고 또 등신같이 또 이 최근에 보니까 이 회사채 사는 사람들 되게 많던데, 주식시장에서 뭐 이제 신나게 빠개지고 안정적인 거 찾는다고 뭐 7%, 6%짜리 회사채 많이들 샀던데 진짜 멍청한 거야. 진짜 세상 그런 멍청한 투자가 없어요. 아니 뭐 투자 증권회사가 미쳤다고 그 쪼개기 팔기 해가지고 개인들한테 그 물량 넘겼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는 최근에 그 개인들이 채권 들고 간 거는. 우리는 장기 국채를 사야 되는 거예요. 장기 국채. 저 우리 교과서로 쓰고 있는 이 뭐야 채권 투자 뭐였지?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 이거 저자가 마경환 씨인데, 마경환 씨도 유튜브 하고 있어요. 제가 이분 것도 참고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도 저랑 시계가 비슷해서, 근데 이분은 뭐 나스닥 인버스나 이런 얘기는 안 하죠. 뭐 채권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몇 달 전부터 이 국채 사야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뭐 포트폴리오도 장기 국채, 단기 국채 섞어서 해야 되고, 몇 달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회사채 사지 말라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이 뭐야 3.4% 얘기 나오면서, 여기 있어. 미국 2년물 금리 엄청 솟았죠. 2년물인데 4.2%예요. 사실 그 마경환 님도 틀렸죠. 금리가 갑자기 4점 몇으로 점도표 찍히는 바람에 폭등하면서 이거 회사채 들고 있던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이거. 진짜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뭐 이런 얘기 하겠지. 그것도 뭐 들고 가가지고 만기까지 가면은 뭐 원금이 회수가 되네. 진짜 이 재테크에 이 감이 1도 없는 거예요. 되게 이 마인드 자체가 멍청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시장 금리가 4%예요. 예금 1년짜리 예금 금리가 4%인데 내가 그냥 현금을 찾아서 침대 안에다 넣어놨어요. 침대에다가 현금 뭉치로 넣어놨다고 쳐봐요. 그럼 나 원금 안 잃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침대에다가 그냥 그 1억을 침대에다가 그냥 내비뒀으면 시중 금리가 4%인데 내가 1억을 저 침대에다가 모셔놨다고 하면 그건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마인드를 그렇게 들고 가야 돼요. 이거 채권 회사채 최근에 산 거 다 개박살 났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냥 만기까지 들고 가면은 뭐 본전 찾는다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겠지. 아무튼 요 지금 우리가 사이에 있는 거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요런 거예요. 이 금리 유지되는 기간이 올 거고, 이 이국면과 삼국면 사이에서 경기 침체가 와서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다 빠개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이때는 채권이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칭하는 거는 이 채권이 상승하면서, 이게 장기 국채잖아요. 경기 침체가 와서 패드가 딱, 아, 이제 경기가 진짜 죽는구나. 인플레이션 잡으러 가다가 이거 경기가 진짜 죽겠구나 싶어서 이 아픈 부분만 수술로 해서 도려내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겠구나 싶을 때 아마 금리 인하를 할 거고, 패드가 딱 사망 선고할 때 요때, 금리 인하가 요때 될 것 같지만 장기 국채는 그거보다 먼저 선행해서 금리가 먼저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단기 국채는 여기부터 빠지겠죠. 근데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 들리면 그때부터 들어서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파는 게 아니라 요 둘 사이에서 우리는 정리를 하고 주식시장이랑 부동산이랑 이때 다 빠개지면 이때 쭉으로 가면 돼요. 크게는 요거를 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년, 1년, 1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22년, 23년, 24년. 아마 내년에는 경기 침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TLT 들고 들어가서
분배금 한 3, 4% 나올 거예요. 이때는 이제 장기국채 금리 많이 올라왔으니까 3, 4% 나오면은 3%? 3% 정도 나오겠네. 3% 나오면 그거 이자 따박 따박 잘 받으면서 아마 3개월 아니다. TLT는 매월 분배금 나옵니다. 그냥 그 분배금 받으면서 예, 쭉 그냥 스테이 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 경기 침체 우려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채권 장기국채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할 거예요. 뭐 위험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지금 뭐 다른 거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국채예요, 국채. 여러분 예금보다도 훨씬 안정적인 미국 국채입니다. 정부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예요. 은행이 아니고. 이거 뭐 위험하다고 생각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지금. 저점이라는 게. 이게 올라간다.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고, 무조건. 또 뭐 주식시장이나 뭐 투자시장에 무조건 없는 이딴 소리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올라가는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중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또.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 제 컨텐츠 보시는 분들 연령대를 보니까 형님 누나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연령대가 장난 아니어가지고 이 언행을 조금 그게 안 되네. 자꾸 이 멍청하게 뭐 부동산이 안 빠지네 막 이런 거 보면 화가 나 죽겠어. 주식시장도 제가 이거 먹을 때 이거 먹을 때 저한테 와가지고 뭐 네가 뭔데 뭐 하락 뭐 얘기하니 막 뭐 그딴 아휴 그 똥인지 된장인지 다 찍어 먹어보는 그 멍청한 그 인간들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요즘 말 세게 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여러분들 구출을 해내야 되거든. 제가 이거 먹을 때 최종적으로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잘 맞췄잖아요. 그래서 저는 옆에 사람들이 또 막 있고 막 명성도 없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없어. 이미 주식 투자해가지고 다 물린 사람들 제가 맞추면 뭐해? 그때 와가지고 저한테 뭐 그래도 너가 잘 맞췄었네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래. 이미 지 주식 다 개박살 나가지고 외면해 그때쯤 되면. 갑자기 슈레딩거의 삼성전자가 된다고. 열기 전까지 손해가 아닌 뭐 갑자기 막 장투로 변하고 다 물리고 나가지고 막 기업 분석 그때부터 하잖아. 그러면서 안 온다고. 쇼충이한테는 안 오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냥 처음부터 남 있고 같이 해준 300명만 그 채팅방에다 데리고 같이 뭐 공부하고 있는 건데 제가 요거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조금 미리부터 좀 세게 얘기를 해서 예, 이 좀 머리에 좀 똑바로 좀 새겨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냥 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막 인증도 막 이거 귀찮아가지고 막 하고 싶지도 않아 하는데 예. 그래서 요즘 이거 막 인증도 하고 하는 거예요. 좀 제 말을 좀 믿어달라고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구해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또 물려가지고 또 못 판다고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 근데 아무튼 요 두 번째 국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국면은 막 인버스 들고 이래야 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웠죠. 혹시라도 뛰어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 강력하게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현금 들고 계시던 분들은 이거는 할 법하잖아요. 이 국채는 그냥 이자 따박따박 먹으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제가 이거는 강력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현금 들고 계셨던 분들은 두 번째 이 두 번째 국면부터는 함께 해야 돼요. 여기부터는 할 수 있잖아. 현금보단 이게 나은데 같이 했으면 좋겠네 이거는. 아무튼 그래서 요거 좀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은 TLT를 진입할 시점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건 이제 뒤쪽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주식시장은 채권 시장이 먼저 선행해서 개박살 났고 이거 보시면 쭉 빠졌죠? 20년도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나스닥은 그보다 뒤에 채권보다 뒤에 빠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채권이 먼저 올라니까 이제 채권으로 들어가야 할 때다. 지금 투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국면에서 TBT 제가 그냥 정찰병으로 넣어놨던 거예요. 3배짜리도 이거 엄청 오래 들고 있었는데 3배짜리 그다음에 이거 채권 TBT가 장기 국채 20년물 20년물이 아닌데 이게 10년물이랑 20년물 30년물 제가 알기로 섞은 거예요. 아무튼 장기 국채에 섞여 있는 인버스입니다. 이것도 34% 냈고 요 사이에서 요 이제 우리 최근에 있는 거는 나스닥 인버스 쪽에 들어가 있고 국장이 제가 요즘 환율 움직임 보니까
예, 저는 국장에 대해서 훨씬 안 좋게 보고 있어서 곧버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국면 진입을 해야 돼. 근데 언제 들어갈 건가? 언제 들어갈지 이제 겐또를 때려야 되는 건데, 이번 FOMC 점도표에서 나온 거 보고 이제 이 금리들이 많이 움직였죠. 보시면 2년물도 4.2%, 10년물 어디 있어? 10년물 3.5부터 원래 살라 그랬는데 아니야. 왜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제 영상 중에 4% 넘는 가능성이 생겼다 했던 그 영상 있죠. 왜냐면 임금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고 있어서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이 내려가지도 않는 아주 스티키한 임금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있어. 드디어 이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그럼 더 강한 긴축을 때려야 되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긴축을 조금 더 빡세게 해야 되는데 3.5보다 지금도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변수가 하나 들어왔어. 변수가. 우리 비용신 같은 병신. 죄송합니다. 우리 아주 아둔한 일본이 이 외환 이 달러 엔화가 너무 이 평가절하되고 있다 보니까 근데 평가절하가 될 수밖에 없지. 일본은 지금 10년물이 0.25%예요. YCC라 그래서 이 국채금리 10년물을 0.25%에다가 고정. 혹시라도 튀어 올라갈 것 같으면 그냥 중앙은행에 다 사들여서 무조건 25bp에다가 그냥 박아두는 거예요. 이 금리 자체를 금리를 박아두는 거예요. 내가 시중에다 돈을 얼마 풀게, 뭐 채권을 매달 얼마씩 살게도 아니고 훨씬 강력한 완화 정책인 YCC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지. 근데 이렇게 엔화가 약세로 돌고 지금의 이 미친 원자재 단에서 나오고 있는 임금 이 원자재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곱하기가 되다 보니 왜냐면 밖에 나가서 결국에는 이 유가를 이 원유를 사올 때는 달러로 바꿔서 사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CPI가 미친 듯이 튀어 올라가지. 이거 앞으로 엄청 올라갈 거예요. 일본은 디플레로 엄청 고생하고 있던 나라인데 지금 CPI 이제 2.8인가? 3.0인가 올라가고 있죠, 서서히. 원래 목표가 2%인데 진짜 급속도로 올라갈 거예요. 급격하게 올라갈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죠. 근데 이 외환시장 개입을 가지고 보시면 급락했어요, 완전. 그러니까 달러를 구해서 이제 일본 내에 있는 자국 외환시장에다가 달러를 막 살포를 해서 엔화를 강세로 돌리겠다는 얘기인데 뭐 해봐야 뭐 얼마 되겠어요. 이렇게 그냥 외환시장에다가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거는 얼마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한국은행이 못 잡을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외환시장에 뭐 외환보유고 가지고 개입하는 거는 그런 건 없어요. 이 환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각국 통화의 비율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단순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달러 좀 풀어가지고 맞추러 나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잠깐 나오는 이런 충격에 대한 뭔가 완충작용을 하는 용도로서 외환보유고를 투입할 뿐인 거지 이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전 이거 되게 어렵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한 대잖아. 말도 안 되는 정책인데 한 대잖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이론적으로 뭐 어떻고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얘네가 BOJ가 한 대잖아요. 뭐를 한다고? 들고 있는 미국 국채를 던지고 여기서 달러를 들고 들어와서 자국 외환시장에다가 달러를 살포한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장기 국채 금리가 뛰어 올라가고 있어요. 마치 지금 일본 BOJ가 미국 이 장기 국채들을 던지는 지네가 양적 긴축을 해주고 있어요. 일본 BOJ가 양적 긴축을 대신해주고 있어요. 10년물 국채 막 던지면서 이 가격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예상했던 3.5부터 분할 진입합시다라고 했던 게 어그러졌어요. 변수 하나가 들어왔다고. 뭐가? BOJ가. BOJ가 양적 긴축을 해주고 있어요. 장기 국채 금리 가지고. 요 아래쪽 흰색 차트 보시면 10년물하고 30년물하고 역전 났거든요,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일본이 들고 있던 10년물 국채를 시장에 던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시장이 미리 반영해서 아무래도 10년물 시장이 가장 크다 보니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국채 금리가 튀어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 3.8까지 올라갔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좀 내려왔네요, 조금. 경기 침체 우려가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장기 국채 쪽으로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갑자기 큰 손인 일본이 들어와서 이걸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본이 뭐야.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거를 뭐 경고했다, 뭐 위협했다. 그럼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고 싶네,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일본하고 미국하고 금융공조가 엄청 잘 되는 아주 끈끈한 나라예요. 뭐 국방 안보도 되게 끈끈하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미국이 중간중간에 뭐 블랙 먼데이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위기 올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얘네가 국채 발행을 엄청 합니다. 그럼 일본이 달러 들고 가서 그 국채 사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정부는 필요한 자금 조달을 일본이 대신 공급을 해주고 그래서 재정 지원 풀어가지고 그 금융위기를 계속해서 탈피를 했었고 일본 입장에서도 달러 들고 가가지고 여기서 하다 보니 뭐 엔화가 강세로 들면서 엔화 약세죠. 엔화 약세로 만들고 미국은 미국대로 이 돈 일본한테 빌려오는 거니까 그냥 상부상조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미국 국채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협박을 한다고 무슨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 빠르게 하는 거에 대해서 협박을 한다고 이런 말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지? 이미 진작부터 다 얘기가 돼 있던 거고 심지어 얘네가 외환 개입한다는 말 끝나자마자 미국 재무부에서 재무부가 원래 6개월마다 이 옛날에는 서로 통화 약세로 만들려고 수출을 좋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무역 수지 좋게 만들려고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 데다가 되게 초점을 맞췄었어요. 그래서 이제 풀어자 합의해가지고 일본이 망하고 막 이랬던 건데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하는 일 중에 반기마다 이 환율 시장 보고서를 작성해요. 뭐 환율 조작국 뭐 이런 거를 지정을 한다고요. 근데 이번에 일본이 이렇게 외환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환율 조작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 우리 신경 안 쓴다. 발표했어요, 바로.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금융공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신년물 진입 타이밍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왜냐면 이 엔화 환율을 계속 봐야 돼. 우리가 트래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왜냐면 이 국채를 던질 거니까. 그럼 이게 올라가겠죠. 얘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갈 거예요. 얘가 내려오면 좀 덜해지겠죠. 일본이 국채 던지는 게 좀 줄어들 테니까. 3.8이었으면 3.8까지 찍고 왔던데 3.8부터는 충분히 매수할 만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3.8이면. 다시 내려왔네. 3.8부터는 얼마든지 사도 되는 건데 3.7? 3.7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이게 지금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셔도 뭐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데 요거 만약에 요게 더 많이 올라간다 하면은 신년물이 올라갈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왜냐? 일본이 국채를 던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나 지금 변수가 들어왔어요. 제 거 댓글에다가 누가 TLT 사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뒤에 이제 3.8까지 올라갔다 온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미국 2년물이랑 우리나라 2년물이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뭐 장단기 뭐 다 필요 없이 보니까 4.2에 다 그냥 박힌 것 같더라고요. 완전 플랫해요, 그냥. 2년물도 4.2, 뭐 3년물, 10년물도 4.1인가? 그래서 그냥 4.2에 지금 다 박혀 있는데 이러니까 환율이 안 좋지. 3년물은 뭐 넘었네요. 4.2로. 아무튼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TLT에 진입하는 거는 3.7 정도면은 충분히 분할 매수로 진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요 엔화 계속 트래킹 해야 돼요. 혹시라도 이게 날뛰기 시작하면 조금 이렇게 스테이 분할로 진입하세요. 이번 TLT 진입할 때도. 그리고 이거 TLT 말고 무슨 뭐 울트라 뭐 그런 거 있던데 그거 곱이거든요. 곱 레버리지. 각 투자마다 어딨어? 이 각 시기마다 이
기간이 달라요. TLT 같은 경우는 아마 경기 침체가 오는 때까지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고 길게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조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뭘 보고 들어가는 거냐면 금리 나중에 인하할 거를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하는 게 얼마나 잘 추종할지,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를 전망했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하는 것까지 잘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잘 트래킹을 못하면. 근데 그 레버리지로 몇 배, 막 2배, 3배 하는 게 그거 똑바로 추종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괜히 TLT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TLT는 거래량도 되게 높기 때문에 잘 추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장기 국채로 들어간다는 자체부터가 이미 레버리지예요. 이 금리가 이 듀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이건 제가 준비를 이렇게 쭉 해놓고 있는데 이게 구독자 1000명부터 뭐 이렇게 약간 버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리즈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채권과 관련된 뭐 강의나 이런 거는. 근데 충분히 좀 쉽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7부터는 충분히 분할로 진입하면 될 것 같아요. 환율. 이건 우리나라 환율이에요. 최근에 되게 이게 왜 1420원까지 갔냐면 달러 인덱스가 진짜 미친 듯이 치솟은 건데 아마 금요일에 가장 큰 이슈는 이거였을 거예요. 영국. 영국의 파운드화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하루에 3.6%, 3.6%. 신흥국도 이렇게 안 변하겠다. 파운드화인데 이게 왜 이거 빠진 이유는 뭐냐면은 음, 영국 재무부가 감세한다 그랬어요. 세금을 줄인다 했어.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금을 걷던가 국채를 발행하던가. 최근에는 국채 발행이 되게 비율이 되게 커지긴 했죠. 근데 세금을 줄인다면 무슨 말이겠어요? 국채 발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 시장에 이제 국채가 많이 풀릴 거니까. 근데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국채 발행에 대한 이 컨센이 너무 많더라고요, 양이.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는 부분이 너무 커요. 근데 이 자금을 조달을 하려면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 양 자체가 지금 컨센하는 양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3.6%나 빠진 거예요. 이 뭐 터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루 만에 어떤 한 나라의 화폐 가치가 3.6%가 빠진다고. 말도 안 되죠, 이건. 근데 뭐 유로화도 이러고 앉아 있고. 유로는 이제 거의 경기 침체 온다는 게 거의 뭐 한 90%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유로화도 약세로 가고 파운드화 이러고 앉아 있고. 일본? 일본은 뭐 양적 완화하고 있는데 양적 완화 중에서도 최고봉인 YCC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거 안 걷어들이려고 국채까지 갖다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한다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유럽만 해도 한 50%가 넘어요. 58%인가 그래요. 엔화도. 그러니까 뭐 이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는 이런 통화 화폐들이 가치를 이렇게 지네들끼리 알아서 다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고 있어요. 이러면 인플레이션 이게 해결이 되나? 결국에는 자국 통화 들고 밖에 나가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달러로 뭐 사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무역 수지가 남아나지는 못할 거예요. 개박살 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옆에 이 고래들 싸움에 껴있는 우리나라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우리나라는 지금 1,420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뭐 기준금리 올리면 뭐 좋겠죠.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미 시장 금리가 이렇게 치솟았어요. 시장 금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금리가 이미 뛰었기 때문에 지금 뭐 기준금리 올리던 말던 50bp 아니 뭐 75bp 아니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 아직도 그 뭐 50bp니 75bp니 그러고 앉아 있어. 시장이랑 똑같이 놀지 말라니까요. 그 옆에 있는 애들 다 무지한 멍청이들이에요, 멍청이들. 왜 걔네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그 뭐
막 커뮤니티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뭐 50bp 하락률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뭐 지네끼리 투표하고 앉아 있고 막 그러고 앉아 있는데 안 중요하다고 그거. 걔네랑 놀지 마요. 그리고 걔네 다 돈 잃는 애들이야. 왜 걔네랑 놀고 앉아 있어? 아무튼 시장 금리가 이미 올라갔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코픽스 금리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괜히 지금 뭐 파킹 통장이 3%에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행들이 조달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조달 비용이 올라간 거고 대출 비용 그럼 올라가겠어 안 올라가겠어? 당연히 올라가지.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못 올리고 있다고 해서 주담대 안 올라가요? 주담대 8% 찍는다. 어딨어? 7% 근접 이런 거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0.25bp씩 몇 번씩 올리고 앉아 있는데 이게 이미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는데? 코픽스가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거고 코픽스는 왜 올라갔는데? 시중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기준금리에 맞춰서 이런 금리들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자꾸 한국은행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시장금리를. 시장금리에 맞게끔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후행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뭘 한국은행이 뭐 잘못했네, 뭐 한국은행이 뭐 외환 보유고 풀어서 이거 막아야 된다고? 못 막는다니까? 이건 화폐의 비율이에요, 화폐의 비율. 화폐 간에 몇 대 몇으로 하는 비율이에요. 그걸 어떻게 외환 시장에 뭐 몇천억씩 푼다고 그게 어떻게 막혀? 그건 중국도 못 막았어요. 제가 과거에 이 뭐야 삼위일체 불가론 말씀드리면서 그 설명하는 강의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걔네도 1조 날려먹고 1조 달러 날려먹고 이거 끝냈어요. 그냥 두 손 들고선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삼위일체 한 방에 다 가지려다가 고정금리 하려다가 포기하고선 예, 자유로운 외자의 이동을 포기했죠. 중국이. 중국도 못했는데 무슨 우리나라가 그거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를 투입해서 이걸 막을 수도 없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올려가지고도 막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안 올리면은 주담대가 안 올라가? 그것도 아니라고. 시장금리가 이미 올라가서 주담대도 올라가고. 그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뭐야 이거 한국 국채 기준금리 왜 이거 뭐야? 시장금리 왜 올라가? 이게 올라가니까. 미국이 긴축으로 땡기다 보니까 신흥국 따위 국채는 국채 가격이 빠지고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긴축 정책을 강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덩달아서 한국의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고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담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 기준금리가 아니고. 그럼 이제 앞으로 기대해야 되는 게 뭔가 우리나라 국력이 좋아질 수 있는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쓰고 있는 정부가 쓰고 있는 법안들 뭐 인플레 감축 법안, 치포동맹, 반도체 개작살 내는 거죠, 결국에는.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사이에 섞여서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큰데, 주식 시장에서. 이거 하나 박살났지. 그 다음에 뭐 자동차, 2차 전지. 이거 우리나라 진짜 강국인데? 그것도 다 미국에다 지으라네? 미국 인건비 비싸고 뭐 재료 다 비싼데? 아, 몰라. 그냥 우리나라에 지어. 안 그러면 너네 보조금 안 줘. 그러고 땡깡 피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근데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어, 뭔가? 투자 가치가 있나? 남들이 봤을 때? 그런 되게 펀더멘탈한 게 개선이 돼야 이게 해소가 돼요. 그럴 리가 있나? 그래서 제가 이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은 생각해보세요.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도 이렇게 싸고. 만약에 우리나라 저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진짜 괜찮잖아요. 일본이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진짜 솔직히 시장은 되게 이 주력 산업들, 2차 전지, 뭐 반도체, 삼성전자, 모바일 뭐 얼마나 괜찮아. 근데 그걸 지금 저 미국에서 자국 보호주의 때문에 다 막히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거 없었다고 하면은 이런 환율이면은 진짜 외국인들이 달러 싸들고 들어와가지고 이거 막아주고 얼마나 많이 사겠어요.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10%가 넘는데 환차익만 가지고도. 근데 안 들어오잖아. 이게 올라가는데 안 들어오잖아. 이쯤 되면 들어와야 되는데 이쯤 되면 들어와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1년 동안. 1,200원에서 1,200원도 아래에 있었네. 1,400원까지 20%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겠어요? 그 정도로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곧버스에다 다 박아놓은 거고 코스피에 대한 인버스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건 너무 너무 우리나라한테는 안 좋아요. 앞으로도 이제 뭐 기준금리 미국은 계속해서 올려서 4% 넘길 거고
네, 이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을 한번 볼까요? 에휴, 대한민국 어떡하니. 부동산은 주식과 비교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후행하나요? 한참 뒤에 갑니다. 한참 뒤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시장이 다른데, 미국은 다 그냥 고정금리, 우리나라는 다 변동금리. 지금의 이 기준금리 인상을 정통으로 쳐맞는 건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더 미국보다는 빠르게 꺾이기 시작할 거고, 미국은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앞으로 뭐 박살 나겠죠. 지금 요 뒤에 봐봐. 주담대 8%. 8%를 어떻게 버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말 할 생각 진짜 조금도 없습니다. 어제 볼람 보고 자기한테 필요하면 보는 거고 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는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보겠지. 뭘 내가 봐달라 그러겠어. 아무튼 부동산도 안 좋아요. 무조건 빠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산 시장 다 널브러지면 우리 이 장기 국채 팔고 저 쭉으로 가면 된다니까. 이 생각해봐. 위아래로 레버리지를 도대체 얼마나 튀겨 먹는 거야. 위아래로. 다시 TLT는 미국 국채 금리, 국채 10년물 국공채는 우리나라 국채인데 투자 시기는 비슷할까요? 이건 제가 원화로 투자하는 거는 공부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세미나 처음 나머지 비중 30 태워나고 말씀하셨는데 국장에 30% 태우신 이유가 어떤 지표나 상황이 금요일 날 나왔다고 보시나요? 금요일 날에 발표된 건 한국 생산자 물가 이외 생산자 물가 뭐 이런 거 뭐 다 중요하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펀더멘탈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쟁력, 성장률, 잠재 성장률 다 개박살 나고 있는 거고 아까 말한 이 화폐 전쟁에서 이 화폐들이 꼬라지 봐요. 얘네가 버텨줘야 이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갈 텐데 안 나오잖아. 우리나라 이렇게 환율 올라가면 달러를 구해서 밖에 나가서 유가를 사들고 들어와서 정제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마진이 나올 수가 없죠. 그냥 아예. 그냥 강달러에 뒤지는 거예요. 신흥국은. 아, 뒤지는 거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무엇보다 장단기 금리 역전된 것도 우리나라에는 솔직히 되게 안 좋아 보여. 우리나라도 이제 장단기 금리도 역전이 됐고 3년물, 2년물 다 4.2%잖아요. 이거 조금 힘든 기업들은 부도도 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가상금리에다가 4.2%? 이건 부도가 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국한돼서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율 높은데 TLT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화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은 좀 찾아볼게요. 달러 없으시면 한국 국채로 들어가세요. 예전에 금리 인하는 경제가 도저히 못 버텨서 더 이상 인하 안 하고는 못 버티기 때문에 인하할 거고 이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라서 주식이 더 빠질 거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러면 금리 인하한다고 바로 주식시장 들어가면 안 되고 바닥 다진 다음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신호를 보고 바닥 확인 후 주식시장 진입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ISM PMI랑 그다음 장단기 금리 차가 올라올 때 요거는 조금 이 국면에 들어간 다음에 얘기하시죠. 1년 뒤인데 뭐 지금부터 얘기할 건 아니고 충분히 지표들 보면서 움직여도 수익 잘 낼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거시경제 가지고 투자하는 거의 장점이에요. 미리부터 막 부황부황하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큰 숲을 보세요, 숲을. 지금은 나무를 보러 다니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크게 봐야 되니까 천천히 긴 시계열로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표들 나오는 거 다 보고 움직여도 남들보다 다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저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보면 멍청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걔네보다 한 발만 빠른데 한 발만. 제가 FOMC 나오기 전에 4% 뚫을 것 같다고 먼저 올려드렸었잖아요. 딱 3일 빨랐어도 10년 뭐야 나스닥 한번 볼까요? 저번 주에 박살난 거 있죠. 근데 FOMC 제가 4% 넘을 것 같아요 라는 영상 올린 게
그게 바르셀로나 있을 때 올렸나? 아무튼 FOMC 훨씬 전에 올렸죠. 그러니까 며칠만 빠르면 돼요. 그냥 시장보다. 며칠 뭐.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보다 그냥 조금만 빨리 움직이면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TLT는 듀레이션이 18년이니 1%포인트 인하하면 채권 차액 18% 먹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듀레이션이라고 검색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환율이 결국 펀더멘털로 수렴하면 이 페이지에서 현재 달러를 가지고 TLT로 가는 게 나을지 환율이 떨어지겠네 환전해서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달러 들고 있으면 그냥 TLT로 가는 거예요. 왜 달러를 갑자기 뭐 원화로 바꿔? 달러 없어서 지금 우리 원화 들고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러고 앉아 있는데 달러 들고 있으면 무조건 TLT 가는 거예요. 다달이 분배금이 얼마나 나오는데 이 개꿀인 달러를 들고 갑자기 무슨 원화로 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달러 잘 들고 있는 걸로 TLT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전에 10년물이 4% 넘어가면 미국 경제가 못 버틴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그거예요. 자금 조달 비용이 애초에 올라가다 보니 한계 기업들이 있어요. 한계. 내가 돈을 벌어서 회사를 영위하는 게 아니라 자금 조달을 통해서 회사를 영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못 버텨요.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장기로 자금을 조달해요. 내가 막 공장을 짓고 그렇게 사업을 펼치는데 우리나라처럼 막 3년, 뭐 4년, 5년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지 않아요. 미국은 굉장히 장기채로 조달을 하고 그게 10년물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4%가 넘어가면 그 자금 조달 만기가 와서 롤오버 할 때, 그러니까 만기가 와서 다시 재대출, 리파이낸싱 할 때 못 버텨요. 왜냐면 내가 4%가 그러니까 내 수익이 4%,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자체가 조달 비용보다는 높아야 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초에 이렇게 조달 비용 자체가 올라가면 누가 사업하려고 하겠어?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경제가 호황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현금 대부분 보유 중인데 지금은 파킹 통장에 두는 게 나을까요? 파킹 통장에 넣어놓고 좀 기다려 보시겠어요?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이 롤링하면 안 되는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금 늘어났거든요. 6개월짜리. 이 투자하면 안 되는 금액들. 그거는 저기 은행에 저는 다 6개월짜리로 넣어놨어요. 아마 6개월 뒤면 뭔가 변곡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카톡방? 카톡방. 근데 지금 있는 카톡방 아마 예, 좀 다시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잠수하시는 분들도 많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이건 좀 카톡방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TLT의 레버리지는 경기 침체의 추종을 잘 못한다고 봐도 될까요? TLT는 워낙에 일단 이 거래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추종하기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 투자 시계열 자체가 지금 길잖아요. 되게 오래 투자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굳이 레버리지를 써야 되나 싶은데 그리고 아마 TLT는 월 배당일 텐데 울트라 모시기로 들어가면 배당이 없을 거예요. 애초에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다 할 필요가 있나? 원화 현금 있는 사람은 현재 TLT로 못 들어갈까요? 원화를 가지고 저거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원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심지어 미국 시장에 이거 세금이랑 그런 거 생각하면 굳이? 너무 말도 안 되는데.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하는 방법은 제가 좀 찾아볼게요. 제가 다음 주에 미래에셋 그 상담 받을 건데 그때 가가지고 뭐 어떤 상품은 어떤 건지 뭐 기초 자산을 뭘 추종하는지 롤오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좀 물어보고 올게요. 배당이나 이런 거. 어, 오케이. 그럼 질문 여기 끝났으니까 아무튼 좀 요즘 제가 원래 유튜브 잘 안 보고 있었는데 저처럼 그냥 개인이 하는 유튜브 보니까 자극적인 뭔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많아. 근데 걔네 다 주식하던 애들이잖아. 주식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경제가 주식에 너무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막 경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게 맞나?
걔네 돈 버나? 진짜? 경제를 그렇게 모르는데. 근데 경제만 가지고도 이 거시경제 보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수익률 낼 수 있어요. 괜찮죠? 이 정도 수익률이면. 예, 아무튼 뭐 그런 거 너무 부황부황하지 마세요. 걔네 거 보면서. 자극적인 뭐 그런 거 많던데. 현재 보유 중 현금 중 일부 보수적인 자금이 아니면 국장 인버스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장 인버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전저점 딱 요 시기거든요. 혹시라도 또 반등 나와서 절반 정도 튀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 굳이 인버스? 이전엔 왜 안 했는데 그럼? 근데 항상 이런 게 되게 딱한 게 아니 진작부터 내 여기 같이 들어가자고 했는데 나는 내가 10몇 프로 수익 낼 동안 뭐 했어? 그러다 왜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조언을 구해? 이제 와서 10몇 프로 수익 난 상태에서. 이게 되게 딱하다니까? 이때는 안 믿었는데 내가 수익 난 거 보니까 이제 믿을 만한 건가? 움직일 거면 같이 움직이든가. 근데 뒤늦게 와가지고 하는 거는 좀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예, 원화 시장이 좀 안 좋아 보여요. 근데 저는 그래서 국장 쪽에다가 지금 인버스 다 때려박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좀 길게 했는데 제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빠잉!